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메디컬 도메인의 특징을 고려한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제안하는 논문이며 MICCAR 2021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 이름 윤하영이고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우선 인트로 부분에서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실험, 그 다음에 결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 분야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한 보조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컴퓨터 기반 보조 시스템은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의료진의 워크로드를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메디컬 도메인에서는 딥러닝 모델이 어쩔 수 없이 오버피팅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해결책으로는 트랜스퍼 러닝, 드롭아웃, 라벨 스무딩, 그리고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먼저 드롭아웃은 레이어의 노드를 랜덤으로 삭제하는 레귤라리제이션 방법입니다. 라벨 스무딩은 기존의 원하수로 표현된 하드 라벨을 왼쪽의 소프트 라벨로 바꾸어 해당 소프트 라벨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대량의 이미지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한 가중치로 하여금 가중치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논문에서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오버피팅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 중 최근에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방법은 미인 티처라는 방법입니다. 미인 티처는 크게 스튜던트 모델과 티처 모델 두 개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학습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모델은 일반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티처 모델도 또한 학생 모델과 같은 입력을 사용하여 예측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학생 모델은 티처 모델의 예측값과 자신의 예측값 사이의 차이를 구하는 컨시스턴시 코스트를 추가로 계산합니다. 학생 모델은 컨시스턴시 코스트와 지도학습의 코스트를 사용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잘 예측하는 동시에 티처 모델과 비슷한 예측을 출력을 하도록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 해 폭이 끝나고 학생 모델의 가중치가 업데이트되면 티처 모델은 업데이트된 학생 모델의 가중치의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값을 구하여 자신의 가중치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가 뭔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는 최근 데이터에는 높은 가중치를 두고 옛날 데이터에는 낮은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취한다면 최근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런던의 일별 평균 기온을 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별 기온은 세터로 표시가 되며 파란 점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오른쪽의 그래프처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T번째 exponential moving average 값인 EMA를 VT라고 했을 때 초기 EMA 값인 V0는 기온 데이터가 없으므로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 다음 V1은 첫째 날 기온 데이터를 사용하여 EMA 값을 구하게 됩니다. 첫째 날의 기온인 세타1에 0.1의 가중치를 두고 이전 EMA 값인 V0에 0.9의 가중치를 두고 합을 구하면 첫 번째 EMA 값이 계산됩니다. 두 번째 EMA 값은 둘째 날 기온인 세타2에 0.1의 가중치를 두고 첫 번째 EMA 값에 0.9의 가중치를 주고 합을 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EMA 값이 구해집니다. 세 번째 EMA 값은 셋째 날의 기온인 세타3에 0.1의 가중치를 두고 두 번째 EMA 값에 0.9의 가중치를 주어서 합을 해서 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EMA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EMA 값들을 기존 기온 그래프의 빨간색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온이 측정된 날 기준으로 최근 며칠간의 평균과 비슷한 값들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래된 데이터의 가중치를 낮게 잡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계산한 EMA식을 쭉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V4는 0.9 V3 더하기 0.1 세타4입니다. V3는 다시 V2와 세타3의 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식을 풀어보면 넷째 날의 기온인 세타4는 0.1의 가중치를 지닌 반면에 셋째 날의 기온인 세타3는 그보다 더 낮은 0.09의 가중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세타1이 나올 때까지 쭉 풀어서 보면 V4 기준 가장 최근 데이터인 세타4는 0.1의 가장 높은 가중치를 지니지만 세타3, 세타2, 세타1은 각각 0.1에 0.9가 곱해져 점점 가중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00번째 데이터까지 반복한 다음 그 가중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익스포넨셜이 줄어드는 가중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줄어드는 비율을 알파로 정하고 최신 데이터의 주율 가중치는 1-알파로 정합니다. 이번 예제는 알파가 0.9로 설정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EMA를 사용하여 학생 모델의 가중치를 티처 모델의 가중치로 바꿔봅시다. 여기 1회폭의 학습이 끝난 학생 모델과 티처 모델이 존재합니다. 학생 모델의 1번 노드는 업데이트된 가중치인 W11을 갖고 있습니다. 이 1번 노드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우리는 티처 모델의 1번 노드 가중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초기 EMA 값인 V10, 즉 티처 모델의 1번 노드의 초기 가중치에 베타를 곱하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노드 1번의 가중치에 1-에서 베타의 값을 곱하여 합해줍니다. 이렇게 구해진 EMA 값인 V11은 그대로 티처 모델의 노드 1번의 가중치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학생 모델이 두 번째 F의 학습을 끝내고 가중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럼 학생 모델의 1번 노드는 EF에서 업데이트된 가중치인 W12를 갖게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구한 티처 모델의 1번 노드의 가중치인 V11에 베타를 곱하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1번 노드의 가중치인 W12에는 1-베타를 곱해서 합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진 두 번째 EMA 값은 티처 모델의 1번 노드의 가중치로 사용됩니다. 아까의 그래프를 살짝 수정하여 파란 점을 학생 모델의 1번 노드의 가중치라고 하고 F별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고 해봅시다. 그럼 1번 노드의 EMA 값을 가중치로 사용하는 티처 모델의 1번 노드의 가중치는 빨간색 그래프로 그려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티처 모델은 학생 모델의 EMA 가중치를 사용함으로써 학생 모델의 가중치에서 어느 정도 일반화가 진행된 값을 가중치로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모델은 어느 정도 일반화가 진행된 티처 모델과 비슷한 예측값을 출력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일반화가 된 가중치를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컨시스턴스 코스트는 단순히 두 모델의 예측값의 차의 제곱을 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컨시스턴시 코스트와 클래시피케이션 코스트는 웨이트 썸을 사용해서 최종 로스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 티처는 상당히 파워풀한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나 메디컬 도메인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극복해야 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메디컬 도메인은 클래스 간 유사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피부 병변이더라도 이것이 다른 질병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메디컬 도메인으로의 적용을 위해서는 이것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입니다. 메디컬 이미지 도메인에서는 클래스 간 데이터의 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미지 데이터가 많은 클래스에 바이어스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두 가지 로스를 제안했습니다. 민티처 방법의 클래스 가이디드 컨트래스티브 디스틸레이션 로스와 카테고리컬 릴레이션 프리저빙 로스를 동시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클래스 가이디드 컨트래스티브 디스틸레이션 로스인 CCD 로스는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포지티브 이미지들은 가깝게 만들고 서로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네거티브 이미지들은 서로 멀어지도록 하여 클래스 간 차이를 학습하도록 하고 동일 클래스 내 유사한 피처를 학습하도록 유도합니다. 카테고리컬 릴레이션 프리저빙 로스인 CRP 로스는 클래스별로 센트로이드를 계산하고 각 이미지 샘플과 클래스 센트로이드 간의 관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전에 샘플과 센트로이드 간의 관계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개 있었지만 그것들은 오직 미니 배치만을 사용해서 센트로이드를 구하였기 때문에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로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델의 학습 방법입니다. 모델의 오버뷰를 보시면 앞에 민 티처와 똑같이 학생 모델과 티처 모델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각 모델은 하나의 입력 이미지에 각기 다른 어그멘테이션 및 노이즈를 적용하여 입력 이미지로 봤습니다. 모델들은 각 입력 이미지를 받아서 피처 벡터를 생산합니다. 생성된 피처 벡터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지나 예측값인 P값으로 바뀝니다. 이때 예측값을 가지고 학생 모델은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고 학생 모델과 티처 모델 사이에 컨시스턴시 로스인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모델은 지도 학습을 진행함과 동시에 티처 모델에서 일반화를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생 모델과 티처 모델은 CCD 로스를 계산을 하여 포지티브 페어를 가까이로, 네거티브 페어는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 샘플들을 가지고 클래스별 센트로이드를 구하고 각 센트로이드와 이미지 샘플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 왼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미지 샘플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 릴레이션 맵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CRP 로스를 계산하여 학생 모델이 티처 모델과 비슷한 릴레이션 맵을 계산하도록 유도합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CD 로스입니다. 모델은 입력받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피처 벡터인 F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해당 피처 벡터는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쳐 차원이 줄어든 G 벡터로 변환됩니다. 이때 생성된 벡터들은 같은 차원에 놓인 벡터이기 때문에 내적을 사용해서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CCD 로스는 그런 벡터 간의 유사도를 사용하여 포지티브 페어는 가깝게, 네거티브 페어는 다르게 계산하도록 유도합니다. 아래 식은 CCD 로스입니다. KP는 비교를 하는 GS 벡터와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이미지 샘플인 포지티브 샘플의 개수이고 KN은 GS 벡터와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이미지 샘플인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를 뜻합니다. 로스의 식 뒷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주목하는 벡터 GS가 네거티브 샘플의 벡터와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모델이 학습이 잘 되어서 GS와 GTJ의 유사도가 낮아 0에 근접할 경우 분자와 분모에 있는 이 값은 1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때 분모에 더해지는 n분의 kn은 상수값이므로 고정되어 있고 이제 이 값이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분수의 값은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작아진 분수의 값을 1에서 뺨으로써 뒤쪽 값을 구하게 되므로 G 벡터가 네거티브 샘플과 유사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뒤쪽 로그의 값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쪽의 로그 값입니다. 이 부분도 뒷부분과 비슷합니다. 비교 대상인 GS 벡터와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이미지 벡터인 GTI 사이의 내적으로 계산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델이 잘 학습되어 GS와 GTI가 유사하다면 이의 값이 커져서 앞로그의 값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이 잘 학습하게 될 경우 로그의 값들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전체식의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로스의 값은 줄어들게 됩니다. 모델은 이 로스 값이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지티브 페어의 벡터들은 서로 유사하게, 네거티브 페어의 벡터들은 완전히 다르게 계산하도록 학생 모델의 가중치와 프로젝션 레이어의 가중치가 업데이트됩니다. 다음으로 티처 모델에서 사용하는 CCD 로스입니다. 티처 모델에서 사용하는 CCD 로스는 학생 모델에서 사용하는 CCD 로스와 완전히 같고 티처 모델은 주요 모델의 가중치는 학생 모델에서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로스에서 업데이트되는 레이어는 프로젝션 레이어의 가중치만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CCD 로스에서는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하는데 각 모델에서 미니 배치를 사용하여 훈련 중 생산된 벡터를 각 학생 모델과 티처 모델의 메모리 뱅크에 저장해 놓고 다음 미니 배치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할 때 이전에 저장해 놓은 샘플들을 랜덤하게 가져와서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모델은 다양한 벡터들과 유사도를 계산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CRP 로스입니다. CRP 로스는 학생 모델과 티처 모델이 비슷한 릴레이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는 로스입니다. 릴레이션 그래프는 클래스별 거리를 계산하여 클래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유사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클래스가 임밸런스한 상황에서는 이미지 데이터가 많은 클래스에 어쩔 수 없이 바이어스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문에서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미니 배치들의 샘플만이 아니라 메모리 뱅크에 저장되어 있는 벡터들을 사용하여 클래스별 센트로이드를 계산하여 바이어스를 최대한 억제하려 하였습니다. 센트로이드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모델은 메모리 뱅크에 담겨있는 벡터들을 가지고 와서 클래스의 센트로이드를 계산합니다. 각 클래스의 학생 모델 센트로이드, 티처 모델 센트로이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계산되게 됩니다. 구해진 센트로이드는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친 벡터와 유사도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유사도를 통해 티처 모델과 학생 모델은 릴레이션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학생 모델과 티처 모델의 릴레이션을 비교합니다. CRP로서는 두 모델의 릴레이션 정보가 비슷해지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모델은 다른 어그멘테이션과 노이즈를 적용했지만 같은 클래스 및 샘플 사이의 릴레이션을 추출하도록 유도됨으로써 클래스 간의 차이점을 학습하고 클래스 내의 유사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모델에서 사용한 로스 값입니다. 모델은 앞서 설명했던 여러 로스의 가중치를 주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tf 동안 컨시스턴시 로스와 crp 로스의 가중치는 0에서 1로 점점 증가시키면서 사용했습니다. ccd 로스는 tf 동안 0.1의 가중치를 사용했습니다. tf 옥이 지난 다음 컨시스턴시 로스와 crp 로스의 가중치는 1의 값을 가지고 ccd 로스의 가중치는 0.01로 설정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게 되면 성능 측정을 위하여 학생 모델만 사용해서 측정이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델 실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HAM-man과 APTOS입니다. HAM-man은 피부 병변을 분류하는 데이터셋으로 7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APTOS는 당뇨 망막 병증의 단계를 구분하는 데이터셋으로 5개의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두 데이터셋은 클래스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모델은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실행하였고 사용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로는 Accuracy, Average Precision, Balanced Multi-Class Accuracy, F1 스코어입니다. 본격적인 결과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두 가지의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클래스 포지티브와 클래스 네거티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이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예측합니다. 이때 각 클래스의 데이터의 분포를 보시면 클래스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 클래스지만 네거티브로 추측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네거티브이지만 포지티브로 예측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때 실제 포지티브 클래스에서 모델이 실제 포지티브라 예측한 비율을 리콜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콜은 특정 클래스를 잘 맞추는 정도를 측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시전은 모델이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부분 중 실제로 포지티브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시전은 모델이 예측한 것 중 정답을 맞춘 비율을 측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F1 스코어는 리콜과 프리시전의 조합평균을 한 값으로 구해집니다. 이 두 점수인 프리시전과 리콜은 클래스의 임밸런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합평균을 사용해서 F1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에버리지 프리시전입니다.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프리시전과 리콜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는 넓이를 뜻합니다. 먼저 어느 클래스인지 아닌지의 분류를 진행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측을 진행하고 해당 모델이 해당 예측을 확신하는 정도인 컴피던스 스코어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해당 컴피던스 스코어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정렬합니다. 그렇게 정렬한 표가 왼쪽 표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은 랭크 1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가장 많은 확신을 가지고 예측한 값. 두 번째 랭크 2는 두 번째로 높은 확신을 가지고 예측한 값. 세 번째는 세 번째로 높은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지고 예측한 값의 결과. 이렇게 쭉쭉쭉쭉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를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리시전과 리콜을 계산을 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높은 컨피던스 스코어를 예측한 결과인 랭크 1의 결과는 이제 모델이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프리시전은 1, 리콜은 0.2입니다. 그 두 번째로 높은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진 예측 또한 이제 정답이었기 때문에 프리시전은 여전히 1, 리콜은 0.4입니다. 세 번째로 높은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진 예측값은 아쉽게도 틀렸기 때문에 프리시전은 0.67로 떨어지고 리콜은 여전히 0.4에 고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쭉 하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오른쪽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Y축은 프리시전으로 두고 X축은 리콜로 두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리콜이 0.4인 부분은 높은 확신 점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계속해서 예측이 실패했기 때문에 프리시전 점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측에 실패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하락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프리시전과 리콜 그래프의
밑에 있는 너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모델의 프리시전 리콜 그래프입니다. 다음과 같이 높은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지고 잘 예측이 진행이 된다면 둥근 모양으로 그래프가 감소하게 되며, 모델이 예측을 잘 할수록 낮은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오른쪽 위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오른쪽 위쪽으로 튀어나온 형상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제 그래프는 예측을 좀 더 잘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프리시전 리콜 그래프의 아래쪽 넓이가 넓어지기 때문에 에버리지 프리시전의 값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밸런스드 멀티 클래스 어프로치입니다. 해당 매트릭스는 클래스 임밸런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트릭스입니다. 각 클래스별로 리콜을 구한 다음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클래스의 평균 리콜을 구함으로써 모델이 평균적으로 클래스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환경 및 세팅입니다. 사용한 프레임워크는 파이토치이고 베이스 모델은 댄스넷 212를 사용했습니다. 두 대의 GPU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배치 사이즈는 64로 설정했습니다.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으며 베타 1과 베타 2는 각각 0.5, 0.999의 값을 사용했습니다. 모델은 총 80회폭 동안 학습이 되었고 30회폭 동안 램업 회폭을 진행했습니다. 사용한 러닝 레이트는 0.0001이고 원사이클 디케이 스케줄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을 훈련할 때 사용한 타우는 0.007이고 이제 KP와 KN은 각각 4096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MT는 앞서 설명드린 기존의 민티처 방식을 뜻하고 CRD는 CCD 로스의 이전 방법입니다. CRD 로스는 한 이미지에서 생성된 두 개의 이미지만을 포지티브 페어라고 지정하고 가깝게 만드는 로스입니다. SP는 CRP 로스의 이전 방법입니다. 표를 보면은 기존 민티처에 제한한 로스를 적용한 결과가 많은 성능 향상을 이룬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스별로 성능을 보자면은 CCD 로스만을 적용한 모델은 CRD 로스만을 적용했을 때보다 0.2% 정도 성능 향상을 이룬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CRP도 또한 SP 로스보다 0.2% 정도의 성능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핏넷이라고 하는 기존의 클래식한 노이즈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적용한 모델의 경우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이 가장 좋은 정확도와 결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샘플마다의 유사도를 컴퓨터 매트릭스로 그린 것입니다. 민티처에 CRD만을 적용한 그래프인 B는 같은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5번 클래스는 서로 유사도가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와 핏넷을 각각 적용한 모델의 경우에는 C와 D의 컴퓨터 매트릭스를 보시면 이제 같은 클래스 내의 유사도는 높게 나왔지만 이제 클래스 간의 유사도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클래스 간의 분류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E의 컴퓨터 매트릭스를 확인을 하면은 클래스 내의 유사도가 높고 클래스 간의 유사도는 낮게 측정되어 클래스 및 샘플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의 센트로이드와 샘플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얼마나 관계를 잘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Rint라는 클래스 내의 샘플 간의 평균 거리를 뜻하고 Iint는 각기 다른 클래스의 샘플 간의 거리를 뜻합니다. 이때 같은 클래스 내의 거리가 좁고 클래스 간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 값이 커지면서 학습이 잘 됐음을 나타내는 값이 됩니다. 이것을 구했을 때 제안한 논문은 1.41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면서 제안한 방법이 좋은 모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신 기법인 비전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과의 비교입니다. 해당 모델들은 이제 피부 병변 분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성능 비교를 진행을 하였고요. 표를 보시면은 최신의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모델보다도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메디컬 도메인에서의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해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였고 도메인 특성을 고려하여 디스틸레이션의 추가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기법인 비전 트랜스포머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클래스 간의 유사도를 낮춤으로써 클래스의 피처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